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떡국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까칠까칠 설날이 되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탄핵 찬성하는 거 아니지? 혹시 반대하는 거 아니시죠? 국론이 분열된 것도 모자라서 설 밥상도 쪼개진 건 아닌지 씁쓸합니다. 그런데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탄핵 찬반과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다니. 네, 설 연휴 마지막 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을 좀 삼아보세요. 설 전날이었죠. 그제 정말 또다시 가슴 철렁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28일이었습니다. 그제밤 10시 1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을 향해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지금 아이고. 진압 장면 보고 계신 건데요. 네. 동체 뒷부분, 그러니까 꼬리 쪽 천정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당시 강풍주의보가 아침 11시부터 발효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람 진짜 많이 불었어요. 초속 10m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꼬리 쪽에서 순식간에 앞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머나. 특히 정말 아찔했던 것이 비행기는 보통 양 날개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이륙을 준비 중이던 상황이니까 양 날개에 항공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무려 16톤이나 실려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불이 만약에 날개로 번졌다가는 대형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어머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이 정보를 접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날개 쪽 연료 탱크로 불이 붙지 않도록 이 방어선을 치고 열심히 진화 작업을 했고요. 세상에, 그래서 아이고. 지금 잔해를 보시면 지금 네. 위쪽으로만 불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진압에 총력을 기울여서 다행히 대형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재가요. 1시간 16분 만인 오후 11시 31분 완전 진압이 됐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인명피해잖아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탑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 전원이 비상용 미끄럼틀,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을 했다고 하고요.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들과 이 타박상과 찰가상을 입은 사람들 7명 정도 부상이 있는데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탑승객들 얘기에 따르면 연기가 뒤에서 나온 뒤로 비행기 기내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그리고 비상탈출하면서 연기를 3모금 정도 크게 들이마셨는데 네. 곧바로 가슴이 답답해진다라고 하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요. 승객과 승무원을 합쳐서 1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신속한 화재 진압 덕분에 폭발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는 면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승무원의 대처가 당시에 미흡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벨트하고 안내방송 나오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연기 불이야 소리가 났습니다. 사고에 대한 안내방송은 저희가 인지를 못했어요. 저희는 인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승객분들 얘기들은 물론 승객분들도 당시에 경황이 없을 수 있어서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못 들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장은 안내방송조차 없어. 왜 그런 긴박한 순간에 대피 요령 같은 그런 안내방송 일절 없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에어부산 측에서도 일단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그래서 기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압 및 연료를 차단한 후에 비상탈출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원 대피를 완료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그 안내방송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방송을 시행할 시간적 여력이 없이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했고 탈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 왜냐면 최재봉 교수님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왜
비상훈련을 합니까?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이른바 매뉴얼대로 화재 같은 긴박한 순간이 생겨도 침착해. 물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침착이라는 단어를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기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승객 여러분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놀라실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승무원들의 이 지시에 따라 뭐 앞쪽 통로로 이동하든가 그런 안내방송 있어야 될 거 아니죠. 지금 안내방송 없었다고 자기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안내방송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우왕좌왕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연기가 찬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탈출이 불가능해요. 네. 그걸 미리 안내해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침착하게 승무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비상구로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네.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제 비상구 쪽에 슬라이드가 내려오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저 비상구 문을 연 사람들이 승객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있습니다. 승객들 중에도 비상구 출입구 쪽에 앉은 분들한테 안내를 반드시 합니다. 승무원들이 네. 와서. 자 그러면 예. 지금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항공기 내에서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논란도 있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앞서 이 부산에어 측이 입장을 냈죠.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력조차 없던 긴박한 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못했고 하지만 신속하게 대처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건 어쨌든 안내 방송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비상구문을 누가 열었는지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무원들 조치는 어땠습니까? 안에 승객들이 다 문 열었어요. 꼬리 쪽에 승객이 이제 그 게이트에 앉아 계시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열고 그쪽 꼬리 문은 탈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앞열이 게이트가 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탈출을 했습니다. 이 대목도 정말 기가 차요.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확인은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최재만 교수님 승객들이 비상구문을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승객들이 비상구 문을 연 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일단 승객들도 비상구 문의 탈출 과정에 비상구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비상구 쪽에 앉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승무원들이 와서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하죠. 네. 그래서 안내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도와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라고 할 때 거기 앉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 자리를 옮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만약의 경우에 안내 방송은 없는 상태에서 승무원들이 긴급하게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열지 않고 승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승객들 힘으로만 문을 열었다고 하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승무원들이 와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또는 다른 사람의 탈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앉아 계신 비상구 쪽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네. 그 요청으로 함께 문을 연 게 아니고 승객들이 스스로 문을 열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에 탑승했던 분들 중에 네. 매뉴얼에 따라 비상구 쪽에서 승무원에게 함께 문을 연 쪽도 있었지만 네. 한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승객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서 탈출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승무원들의 대응은 정확했느냐 또는 매뉴얼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엇갈린 입장이 나오는 것만 봐도 당시 기내 화재로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긴박하고 아수라장이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영상에도 봤지만 여러분 비행기도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행기 내부에 이 비상구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좌우로도. 그래서 이쪽 비상구에서는 지금 부산에어 측의 설명은 여기서는 매뉴얼대로 이 승무원이 이 승객의 도움을 요청해서 비상구 문을 열었다는 그쪽 문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승객이 문을 열었다. 그 승객이 임의로 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묘선 기자님 자칫 승객이 임의로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이 일을 겪은 부분이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매뉴얼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그냥
비난할 수만은 없던 입장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관련 종사자임을 증명하고 글을 올릴 수 있는 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일단 만약에 승객들이 승무원 안내 없이 임의로 비상구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대처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이 임의로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예를 들면 비상구 설정에 따라서 슬라이드가 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을 열자마자 그냥 낭떠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면은 슬라이드가 찢어지거나 공기가 유입돼서 화재가 더욱더 커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만약 엔진이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탈출을 해버리면 더욱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앞쪽은 공기 흡입구에 먹히고 또 뒤쪽은 후류로 날아갈 수도 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항공기에서 화재가 있을 때 기억하셔야 할 90초 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90초 뭐예요? 룰이요. 90초를 네, 90초 이내에 탈출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비행기도 그에 맞게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탑승객들 중에서 일부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챙겨서 나온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로를 막아서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방해할 뿐 아니라 여행용 가방의 어떤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서 에어슬라이드가 찢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안진용 기자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이 비상 안내 방송을 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 여러 명의 승무원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구두로 여러분 지금 비상 상황이면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기내 방송은 없었다고 부산에어 측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비상구문을 승객들이 임의로 열 경우 이런 위험한 상황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비상 안내 방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선 승무원들이 임의로 얘기를 할 때부터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다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옆 승객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그렇죠. 수 있고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뉴얼상으로 어떠한 상황이 불거졌을 때 먼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선 최대한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부터는 이 기내 승무원들이 하나씩 이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단추를 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다 자체가 이 상황을 축소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닌지란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영상을 봐도 아찔한 게요. 당시에 승객과 승무원을 모두 합쳐서 1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자칫 저 불이 날개 쪽, 지금 이 항공 기름이 다 가득 차 있는 엔진과 날개 쪽에 번졌다면 정말 그 다음은 말도 하기 싫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재가 허준변에서 어쩌다가 처음에 일어난 걸까요? 지금 일단 아직까지 합동 감식에 따른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하기로는 승객의 짐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이렇게 불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원인들을 열어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건 뭐예요? 지금 저기 기내 사진인데 지금 오버헤드빈이라고 하죠. 위쪽 선반에서 불이 시작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게 비행기 꼬리 쪽 28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28열에서 30열 정도 사이쯤으로 보이는데 승무원 얘기로는 28열 쪽에서 처음에 냄새가 나고 매캐한 연기가 나더니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똥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는 승객들의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고 직후에 현장에 파견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항공기의 양쪽 날개와 엔진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체 결함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혹시나 모를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했는데 네. 이 테러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승객이 짐을 가지고 탄 그 안에 있는 보조 배터리가 충격이나 과열, 과충전된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국토부와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직은 왜냐하면 단언할 수는 없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거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보조 배터리 말고도 저 이 선반에 짐이 어떤 종류가 들어있었는가는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될 거. 그렇지만 지금은 보조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났을 가능성 중에 하나로 지금 보조 배터리가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면 안지훈 기자님, 이번 사고 말고도 평상시에도 보조 배터리가 어떤 화재가 난다거나 그런 사고 무슨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네, 놀랍게도 이 같은 에어 부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때 김하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을 해서요. 기내 승무원이 소화기로 끄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있던 그 승객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이 기준을 보면은 이미 지난 2023년에도 6건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지난해도 1월부터 8월 사이에 5건의 보조 배터리 화재 의심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비행기에 탈 때 보조 배터리를 갖고 타고 이걸 충전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게 보조 배터리죠.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갖고 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100와트 이하의 소량의 경우에는 어떠한 승객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갖고 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런 소량의 그리고 낮은 와트의 배터리 역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기내 반입 품목, 특히 보조 배터리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큰 인명, 물론 이 부상자들은 있습니다만 승객과 승무원들 큰 인명 피해가 난 대형 참사는 막은 건 일단 천만다행으로 잘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비슷한 사고가 제2의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거고, 또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게 있다면 반드시 강화하는 것도 차제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경찰을 매다고 달린다. 정말 이 제목만 들어도 아찔한 상황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북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다행일 텐데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음주운전 단속 중에 경찰관들이 세상에. 한 흰색 차량을 어머머. 멈춰 세웁니다. 경찰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순간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경찰관 한 명이 창문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하지만 운전자는요, 질주를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속도를 높입니다.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도 멈추지 않고 내달리던 차량은 급기야 인도로 올라타기도 어머, 합니다. 세상에. 아니, 저 운전자라는 인간이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경찰이기 전에 사람을 매다고 지금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음주단 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려다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운전석 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보지 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그렇죠. 저렇게 그 경찰관에 매달린 채로 무려 200m가량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게다가 이 도주 과정에서 차량은 후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는데, 결국 멈춰선 이 사고로 인해서 SUV 운전자와 동승자 그리고 경찰 등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경찰관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까 천만 다행이긴 한데, 최지문 교수님, 네. 저런 인간은 어떻게 좀
뭐 엄벌에 처할 수 없는 거죠. 제정신이에요, 진짜. 제정신 아니죠. 정신 나간 거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경찰관이 제지하면 서야지. 그 경찰관이 위험하게 달고 저렇게 질주를 해요? 저게요 5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저 사람이 네. 이 사람 교차로에서조차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만약에 차가 다른 곳에 옆에서 안 와서 다행이죠. 옆에서 누가 차라도 왔어 봐요. 저 교차로에 지금 달리는 거 보세요. 지금 세상에. 차가 지금 천천히 오고 좌회전하는 차가 깜빡이 켜고 서 있어서 다행이거든요. 만약에 부딪히기라도 했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요. 경찰관이 끝까지 차량 핸들을 붙잡고 도주를 제지한 끝에 결국 2분 만에 저자를 체포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2분 만에 체포가 돼서 다행이지 만약에 핸들을 놓치거나 경찰이 아니면 경찰이 정말 저기서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얼마나 큰 부상을 또 당했겠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면 속도 때문에 또 차량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옆에 오는 차량이 부딪힐 수도 그러네요. 있고요. 저런 위험한 행동을 아니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저렇게 경찰관이 노력하는데 저 경찰관을 달고 저렇게 달리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은 그냥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가중을 해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허준 변호사님, 음주 단속에 애초 불응하려고 도주하다가 저런 상황을 지금 일으켰는데 대체 얼마나 저 인간은 험하신 겁니까, 진짜?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상에. 사고 이후에 이 50대 남성의 혈액 농도를 측정한 건데요. 네. 그런데 보통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할 때 호흡 측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호흡 측정을 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이 남성이 나는 여기에 불복했다라고 하면서 체열 측정까지 요구를 한 결과 아하. 이렇게 수치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아까 최진봉 교수님 가중처벌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냥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관 매달고 달렸잖아요.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사람들 지금 쳤잖아요. 다른 차량도 쳤잖아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추가돼서 처벌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력한 처벌 수위 예상됩니다. 혹시요, 그 형벌이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저 50대 운전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에 예전에는 법정 구속을 원칙적으로 해서 법정 구속 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요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법정 구속을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의 전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지금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설령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주거 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돼야만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이렇게 많이 이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판단과의 처벌 수위의 형평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아하.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저런 짓을 벌인 그 50대 운전자라는 사람요. 지금 이 정도로 그치고 적발된 게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매달고 가던 그 경찰관분이 혹시라도 정말 잘못됐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아마 평생 후회하면 살았을 거예요. 진짜 정말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법의 엄벌 달게 받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술 끊어요. 당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어머나. 제목을 이렇게 써도 요즘 드라마에서요. 드라마 제목 이렇게 쓰면 진짜 항의 들어올 거예요. 진짜 김효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어느 절에 여신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도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 2023년 6월에 이 여신도가 주지 스님께 전화를 합니다. 한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26번가량 전화를 해서는 따로 만나자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만 끝난 게 아니었는데요. 심지어는 절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데 행패의 내용도 아이러니합니다. 뭔데요? 이 여신도가 다른 여성 신도에게 젊은 여자가 어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절에 찾아와 라면서 질책을 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니 바지도 엄연한 옷인데 짧은 반바지 입고 절을 찾아가는 거 왜 자기가 상관할 일에. 그리고 지금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 열심히 불공 드린 배지 왜 주지스님한테 지금 20번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하더라도 주지스님한테 개인적으로 26번이나 전화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면 맞죠. 이거는 단순한 신앙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다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앙적인 생활뿐이 아니라 이 주지스님, 이 딱 한 사람에게만 집착을 보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주지스님이 절에 찾아온 다른 신도들과 차를 마시는 것을 이 여성 신도가 목격을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주지스님이 말리니까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어머나? 찻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살다. 안진용 기자님, 보통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옛날 사랑과 전쟁 가서 많이 보는 거예요. 이 남자 내 남자다 할 때 보통 연인이나 좀 그런 거 할 때 이 남자 내 남자야 막 그런 그때 나오는 말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지스님과 여신도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무려 6년 가까이 만나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주지스님, 스님된 신분으로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무래도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적 만남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스토킹과 협박을 해온 겁니다. 이 여신도는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종단과 절에 신고해서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이 주지스님을 압박해왔습니다. 아니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주지스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 애초에 원인을 제공했네요, 진짜. 그러니까 주지스님도 뭐 잘한 거 없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서 이게 뭐 주지스님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 종교적이나 뭐 본인의 종교적 관점에서 뭐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여성을 스토킹, 폭행, 협박 혐의로 법정에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피해를 당한 주지스님 측에서 아마 고소고발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의 주장이, 그러니까 법정에서 했던 주장을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좀 황당하긴 한데 네. 여성의 주장이니까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이 여신도가 했던 말은 뭐냐. 일단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주지스님과 연인 사이였고 신도로서 기도하기 위해 저를 찾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 협박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부인을 하면서 주지스님한테 거액의 시주를 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시주를 했는데 원하는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 주지스님이. 그래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종단에 알리겠다고 한 것이지 협박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일단은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 나름 저 여신도라는 여성도 예를 들어서 시주한 금액도 자기가 꼼꼼히 날짜 같은 걸 적어놨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 판단하기는 좀 진짜 복잡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재판에서 이렇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 요건이라든가 고의를 부인하는 일은 상당히 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고의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곤 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주지스님과 연인 사이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저를 찾은 것이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봤더니 연인 사이에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을 하고 여러 번 26번가량 전화를 하고 이랬던 점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협박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든가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내가 돈을 거액을 시주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해줘서 한 것이다,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지스님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가 이 종단의 승려 자격을 박탈시키겠다고 한 것이 연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이건 해악의 고지로 인식해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특히
관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 종단에 신고를 한다는 것은 협박에 해당함이 넉넉하다라고 봐서 여신도에게 이 형사 처벌을 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범행을 일부나마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삼아서 실형 선고는 안 됐고요. 벌금 500만 원형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아무리 무슨 분노가 치민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스토킹, 폭행, 협박 등 이런 방법이 적절치 않으면 법에 따끔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었고요. 차제에 주지스님의 이러한 행동을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참 궁금해집니다. 자, 문제 바꿔볼게요. 와, 설 연휴에 손자, 손녀 얘기만 들어도 행복해지는데 아니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흥과 한,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말 그대로 우리나라 특유의 흥과 한이 있는 무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 손자, 국민 손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올해 12살, 11살 초등학생 신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의 무대에 올라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너무 잘해서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먼저 흥을 담당한 12살 소년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엄청난 퍼포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네. 와, 진짜 이건 대박 사건이란 말 이럴 때 쓰는가 봐. 진짜 대박 사건이면 진짜 대박 사건이죠. 황민호 군인데 이렇게 잘 성장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올해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인데 그냥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 성량을 보면 12살의 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량이에요. 엄청나게 그 성량 자체가 풍성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엄청나게 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습에 기반했다고 보고 그게 첫 번째 놀란 거고 두 번째는 장구예요, 장구. 장구 지금 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요. 저는 저 무슨 드럼처럼 치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뭐 속도감도 그렇고 네. 그냥 일반 그 밴드에서 드럼 치는 사람이 정말 신나게 치는 모습을 네. 그대로 보여줬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손이 다 까질 정도로 연습을 했대요. 저렇게 치기 위해서. 야. 세 번째 무대 매너. 무대 매너 보셨죠? 맞아요. 12살의 저 어린 아이인데 우리가 볼 저 마이크 때는 잡는 거 보세요. 야, 근데 그냥 무대 매너가 거의 그냥 저기 있는 다른 선배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장구가 하니까 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안지용 기자님 또 설 연휴 동안 장구 땅땅땅 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치면 세뱃돈 많이 봉투 열렸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사실 근데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12살 어린 나이에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단 명절 당일 하루 빼고는
내내 스케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인사드리려 드리기보다는 이 시청자들한테 인사드리는 기회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야. 보이는데 황민우 군이 원래 리틀 사이로 유명한 황민우 군의 동생이죠. 맞아요. 제 기억으로 이 황민우 군을 맨 처음 발굴한 게 MBN이거든요. 맞아요. 2020년 보이스트롯에서는 황민우 군의 동생으로만 소개됐는데 그렇죠.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꿈나무로 자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남다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네. 명절 음식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갈비찜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어린이답죠. 근데 알고 보면은 황민우 군의 어머니는 베트남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음식이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평소에는 베트남 음식을 많이 먹지만 명절 때만큼은 두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갈비찜을 포함해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네. 자, 그래서 황민우 군 어머님이 해준 갈비찜을 먹고 또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한 곡 더 들어보시죠. 야, 네네. 아니고 우아야 예가지 얼굴만 예쁘다고 야가냐 한 번만 뷰비 팬츠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하루가 튼튼할 때 여기저기 가봅시다 눈이 반짝 잘 보일 땐 많이 많이 봅시다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갑시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난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99세까지 발편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꿈꾸듯이 갑시다 발편하게 234 9988 234 발편하게 9988 234 앞서 보셨던 무대는 현역가왕2에서 보여드렸던 무대고 이건 MBN 설 특집에서의 무대인데 이것도 대단한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5년 전보다 일단 실력은 많이 늘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9988 저 가사 의미를 알고 부를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무대에서 정말 진정성 있게 흥을 다 쏟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오늘 주제가 네. 흥과 한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12살 민호 군이 흥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네. 이번에는 11살 이 소녀의 한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노래만 들었을 때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실력 있는 신동임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 소녀의 남모를 사연까지 들으면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주는 할머니를 위해서 어떠한 곡을 선곡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함께 보고 오시죠. 네네. 검은 머리 밥풀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 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쥐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아니 노래 들어보니까 왜 노래에 한이 담겨 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최지봉 교수님 나이 11살 맞아? 나이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맞아요. 11살 이수연 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안에 한이 담겨 있잖아요. 그 느낌이 우리가 그냥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한을 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연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수연 양 같은 경우는 처음 무대에 선 게 2년 전에 오디오 프로그램 한 오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앨범을 내고 가수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수연 양이 늘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니까 댓글도 오고 이러잖아요. 댓글 중에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댓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빠가 흐뭇해하실 것 같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댓글 쓸 수 있잖아요. 수연 양 공연 보면서 야 아빠가 보면 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아. 라고 쓰는데 그거 일반적인 댓글이잖아요. 일반적 댓글이죠. 근데 이 수연 양에게는 그 댓글이 너무 좋고 기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본인이 유치원생이었던 7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머나 아이고. 그래서 그 댓글을 제일 좋아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본인이 노래 부르는 보고 사람들이 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 그 말을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절절함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 아버지를 향한 어떤 가슴에 품은 어떤 사랑 이게 표현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할머님이 원래 가수로 하려고 데뷔를 하려고 하시다가 그냥 못했는데 그걸 대신 지금 이수연 양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의 꿈을 대신 이루어지는 본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결국 저 노래 안에 깊이 담겨 있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겪은 그 아픔을 노래로 승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연 양의 아버지 얘기 나온 김에 허준 변호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수연 양의 아버지가 진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이 무대를 보고 객석에서 아마 방청석에서 보시면서 기뻐하고 눈물도 훔치는 모습 같이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수연 양 아직 11살이잖아요. 아빠 손길이 더 필요한 나이이고 또 아빠도 7살 때 수연 양과 헤어지면서 그 예쁜 눈웃음 가득한 재롱을 아마 더 보고 싶으셨던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안고 계실 거예요. 웃을 땐 그냥 막 진짜 소년의 소녀. 그러니까 아직 너무 예쁘고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허준 노래를 변호사님하고 약간 잘하는지. 눈매가 닮아 웃을 때. 영광입니다. 네네. 수연 양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살아계실 때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진짜 우리 아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들으라고 저렇게 더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 저 예쁜 목소리가 하늘에까지 다 온 세상에 울려 퍼져서 아빠가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느 또래들처럼 그래도 씩씩하게 자라는 수연 양인데요. 앞으로 꿈이 뭐냐면 보육원 아이들이나 자녀와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한테 노래로 자기 목소리로 기부 봉사를 하는 게 꿈이라는 야무지고 기특한 소녀예요. 이렇게 자기 슬픔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줘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듯이 자기도 노래로 공감하고 보답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아빠에 대한 진한 그리움으로 더 멋지게 울려 퍼지는 수연 양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시죠. 사과라는 꽃은 이과 꽃이 서로 만나지 못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운 제 마음과 닮아 이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봄이 오는데 긴
저 무대가 MBN의 한일 톱텐쇼 무대인데 안진용 기자님. 아니 그냥 저기 쟁쟁한 언니 오빠들이 아이고 우리 수연이 귀엽다 그래서 박수 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실력에 혀를 내둘 정도로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들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기준치로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결을 했고 경쟁 안에서도 경쟁심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흥과 한의 무대라고 했는데 저 나이는 아직은 한은 몰랐으면 좋겠네 이런 댓글도 기억에 남거든요. 흥은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누군가에게는 흥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현시키는 애가 중요한데 지금 이수연 양은 그걸 정말 자신의 재능으로 잘 발현시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간에는 이렇게 명절 때 이게 트로트 예능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트로트가 하나의 장르라기보다는 전통 가요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는 자녀 세대들과 부모 세대들이 함께 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트로트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안지용 기자님이요.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더 드시더니 정말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더 내공도 깊으셔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해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황민호 군, 이수연 양 앞으로의 무대에 또 응원하면서 뉴스파다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